이번 시간에는 이 창세기와 바이러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특히 이 창세기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제가 이 바이러스를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 창세기 타락과 이 바이러스의 역할에 대해서 창조과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어느 의사의 바이러스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영상에 보면은 미국에 있는 그 어느 병원에서 이 폐암 말기 환자를 사실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암 말기 환자가 이 바이러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을 이 동영상에 이제 이렇게 뉴스로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만은 이 의사분이 사실은 이 바이러스 치료를 하면서도 나중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바이러스가 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왜 병을 고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이제 창세기의 어떤 바이러스 역할인데 이런 건 사실 잘 모르셨겠죠. 그래서 이런 이 폐암 환자가 이런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쓰인 바이러스가 사실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약 15년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이러스를 상당히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지금도 사실은 이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이제 그런 그 바이러스로 가지고 암을 치료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우리 교과서에서 사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RNA와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에 관한 설명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RNA가 사실은 이제 생명의 기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구체고 이 RNA가 사실은 DNA로 진화해서 이 DNA가 결국에는 이 모든 생명체의 어떤 유전 정보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RNA 바이러스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RNA 바이러스가 왜 여태까지 진화 안 하고 있는지 사실 이거는 진화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RNA 바이러스가 1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DNA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는 이 교과서에서 말하는 기원과학은 어떤 추론적인 거지 사실 실험적인 어떤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 6일 동안에 그 우주와 모든 그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실 바이러스도 이때 피조된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바이러스라는 이름은 없지만 6일 동안에 모든 생명체들이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원래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아담의 원죄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에 의해서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그 땅을 좀 저주를 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는 사실 이 식물계 이런 생명체에 사실은 큰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바이러스도 변하고 사람도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영생하는 존재였지만 죽음에 이르는 이런 그 사실 전 우주적인 변화가 이때 있었습니다. 제가 이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서 이 바이러스가 그러면 이때부터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조에 따르면은 이때가 이제 그 바이러스가 변화 시점이 되고요. 진화론의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수십억 년 전에 이 RNA 물질이 DNA로 바뀌고 오랫동안 진화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연구하는 이 바이러스가 유전자가 1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10개밖에 없는 이는 간단한 유전적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진화론적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창조에서 생명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큰 변화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 아담의 원죄 창세기였던 그 타락 때문에 이 쫓겨나고 나서 모든 생명체가 변하게 되었는데 이때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도 에덴 동산에 있던 바이러스랑 이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나서 쫓겨나고 나서의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가시 덤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장미는 사실은 가시가 없었죠. 그러니까 가시 없는 장미가 에덴 동산의 장미고 나중에 쫓겨나고 나서는 장미도 가시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창세기 타락에 대한 성경의 언급을 보시면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음 계절까지 탄식하며 이때 창세기의 타락 이후에는 피조물들이 모두 다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도 병을 겪게 되고 이런 그 탄식이 로마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좋은 기능이 그럼 다 상실될 것이냐? 꼭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가시 있는 장미도 있지만 많은 식물들이 가시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원래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창조과학적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 연구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창세기 타락 이후에 인체에 유한 바이러스들이 출현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듯이 에이즈 바이러스라든지 인플루엔자의 독감 주사 예방 주사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이 천연두 바이러스, 지금은 지구상에 살았지만 이 천연두 바이러스도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도 실제 있습니다. 창세기 타락 이후에.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들을 제가 연구를 보면은 그냥 진화론의 생각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여기 제가 연구하는 바이러스가 유전자가 10개밖에 없는데 하지만 세포 안에서 이 생명 기작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RNA가 단순한 생명의 전구체 이건 사실은 실험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저희들도 사실 이 기능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과학 관점에서 제가 이런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성경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바이러스가 어떤 그 역설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파라독시컬한 네이처에 대해서 어떻게 유래할 수 있는가를 이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이런 또 논문도 써봤습니다. 이런 영어 논문이지만 해외 창조지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제가 언급해 드렸던 이 진화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바이러스 유전 정보가 창조론에 의해서만 실제 설명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또 창조 시에는 무해했으나 창세기 타락 이후에 병원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지금 과학자들이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유익한 기능인 그 종양을 파괴하는 기능을 마침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또 창세기에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럼 바이러스에만 그런 그 기능을 주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테리아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박테리아도 사실은 암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을 여러 과학 논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고 이걸 또 제가 해외 창조지의 논문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테리아도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논문에 제가 일부 좀 소개해드리는 이 박시니아 바이러스. 이 박시니아 바이러스는 에드워드 제너가 사실은 처음에 그 천연두 예방을 위해서 사용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또 종양을 파괴하는 아주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만 가지고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죠. 그 박테리아도 이런 사람의 어떤 종양이 있을 때 이 종양을 찾아가는 그런 그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한 기능은 어떤 창세기에 그 답을 제가 찾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RNA 바이러스는 이렇게 세포에다가 이 암세포입니다만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암세포 특이적으로 번식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걸 제가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적인 방법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더 나아가서 이 정상 어떤 줄기세포 연구들을 저희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의 어떤 감염이 이 바이러스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정상 줄기세포랑 암세포에도 사실 줄기세포가 있어요. 우리가 암줄기세포라 그러는데 이 암줄기세포와 정상 줄기세포가 바이러스가 감별해낼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정상 골수줄기세포, 저혈모세포라 그러는데요. 쟤는 감염이 안 돼요. 감염이 거의 안 되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급성 골수시형 백혈병 환자에서 뽑은 이 저혈모세포, 이걸 우리가 그 암줄기세포라 그러거든요. 이 암줄기세포는 감염이 아주 잘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그런 그 구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창세기에 바이러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좋은 기능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그런 그 과학적 가설하에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암세포를 이게 선택적으로 이래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우리는 이게 혈액암 치료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자기 골수를 가지고 이렇게 또 혈액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바이러스들의 이 연구를 많이 하면서 다른 바이러스들도 연구를 한 사례라든지 연구자들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쭉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바이러스, 암을 치료하는 바이러스를 거의 10년 넘게 연구를 해왔는데 놀랍게도 이런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인데 이 암을 치료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바이러스 일부분인데 그 리오 바이러스라든지 뉴캐슬 디지털 바이러스라든지 코자키 바이러스, 미즈스 바이러스 이런 일부 바이러스들은 병원성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스트레인에 따라서 병원성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런 암을 잘 치료하고 지금 해외에서는 이제 임상에 사람한테 이렇게 임상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일부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바이러스들 중에는 뭐 토끼에만 감염하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감염하는 바이러스, 또는 닭에게 감염하는 바이러스 이렇게 종류대로 원래 창조가 됐기 때문에 피조됐기 때문에 이 종류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성경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할 그 원형을 지금도 사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더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종양을 파괴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사람들이 우연히 알게 됐어요. 1971년에 벌써 이런 홍역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우연히 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애가 이런 암에 걸렸지만은 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근데 의사가 봤을 때 이 치료된 이유가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치료가 됐다는 이런 논문을 일부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럼 바이러스가 왜 암세포만 파괴할 수 있느냐? 그 기작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기작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일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1998년에 출간된 논문인데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같은 대학에서 제가 이 연구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연한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이유는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돌연변이가 사실 모든 질병의 근원인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돌연변이가 또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돌연변이를 이 바이러스가 감지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의 돌연변이 중에 어떤 돌연변이가 중요하냐면 라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유전자의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 특정한 그 라스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이 바이러스가 감변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놀라운 그 당시에 놀라운 발견이고 그 뒤에로도 이러한 기능을 알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암출에 그럼 적응을 실제로 해보자고 이제 투자가 일어나고 이제 연구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라스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감별해낸다면 다른 유전자도 그 분명히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암세포가 감별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또 어떤 창세기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실제로 해보니까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은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이 바이러스가 감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 내용을 이제 출간을 마침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바이러스는 정상적인 세포는 감염을 잘 시키지 못하고 돌연변이가 일어났던 세포를 감별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창세기에 나타난 있는 6일 창조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실제 창조 사례 연구를 해서 일반 학술지에 이런 논문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세포는 보존되고 암세포만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는데 이 종양 억제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발견을 사실 창세기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일반 논문을 잘 출간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학술 논문도 얼마든지 연구를 해서 출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런 정상줄기 세포는 보존하고 암줄기 세포에만 바이러스가 공격한다는 이런 창조론적 가설을 통해서 논문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키미아라고 하는 저명한 어떤 그 암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이런 학술지에 이 창세기에서 가설을 세우고 일반 논문에 얼마든지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계속 실제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이런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기능을 이제 연구 단계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암 환자 치료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근무했던 캐나다의 어느 대학에서 그 임상을 또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약품이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연구하는 이 RNA 바이러스, 이름은 리오 바이러스인데 그 실제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임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실제로 암 환자 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1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가 일반 학술지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33명의 암 환자가 이렇게 300억 개체의 바이러스를 투여를 합니다. 300억 개체의 바이러스를 투여를 했을 때 이런 여러 번 투여를 받아도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학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시면은 이 한 번 투여가 아니고 여러 번 투여를 하더라도 이 암 환자는 상태가 건강하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돼서 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암 환자는 건강하게 그럼 암은 또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임상 결과를 연구자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례가 이렇게 이제 두 사례를 그 CT 스캔 자료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폭스 바이러스는 제가 이 리오 RNA 바이러스 이외에 DNA 바이러스를 연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폭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실 그 천연두와 같은 종류의 패밀리에 들어가는 바이러스인데 제가 연구한 바이러스는 토끼에만 감염하는 이 믹소마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왜 바이러스가 토끼에만 감염이 되느냐 제가 의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창세기의 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도 종류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숙주에도.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토끼에 감염을 하고 질병도 토끼에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호주 정부에서 토끼를 퇴치하는 데 사용했어요. 이 바이러스를.
하지만 토끼를 퇴치하면서 다른 인간이라든지 토끼 이외의 말이라든지 닭이라든지는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 태초에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기능을 현재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토끼 바이러스인데 이 암세포는 또 잘 감염을 시켜요. 그 사람 암세포를.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거를 진화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사실 진화론적으로는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오로지 창세기의 종류대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사람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는 암이 없었잖아요. 암이 없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타락 이후에 생긴 암이 이 바이러스가 우연히 이제 감염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사례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이렇게 표절을 해서 형광 표절을 해서 종양만 선택적으로 감염을 하고 이거 퇴치를 시키는 이런 이 실험 동물 실험 결과를 이렇게 학술지에 발표도 연구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설명드릴 것은 현재 암 치료에 사용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이제 화학 항암제를 사용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방사선 조사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 하지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바이러스를 이용한 암 치료가 이제 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암 치료 요법과 이게 더불어서 병용을 하면서 훨씬 더 암을 치료한 효과가 이제 상승되고 회복도 빠를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타락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피조된 바이러스는 여전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늑대와 춤물이라고 하는 케빈 코스트가 나온 영화에서 마지막에 케빈 코스트가 늑대하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이 바이러스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바이러스를 이용한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응용을 해서 암 치료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사실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암 치료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미생물 그러면 이제 김치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좋은 기능이 일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 미생물은 병원균이고 병원체고 또 인류를 위협한다고 이제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미생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기능들은 좋은 기능만 있었습니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런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기능들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자원 재생이라든지 환경 보호라든지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막화 방지, 경제적 가치 이런 여러 가지로 응용이 돼서 그 미생물의 어떤 무궁한 기능들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생물은 진화가 된 것이 아니고 원래 피조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그 미생물이 보는 관점 이제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이 씨 뿌림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좋은 땅을 이런 과학적 영역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과학 시간이라든지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학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이 창세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죠. 왜냐하면은 진화론만 과학으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에 의해서 이런 좋은 결실이 나오기보다는 이런 창조주를 인식하는 좋은 땅을 통해서 진정한 과학적 결실 사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책, 종교적인 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땅의 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earthly thing이라고 하는 과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은 진화론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화론은 사실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고 하는 것을 과학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 실험 과학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중요성은 현재 이 진화론 위주의 교육만 받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 성인들은 이런 세계관을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보시겠지만은 이런 화석, 예를 들면 공룡 화석을 볼 때 이 진화론자들은 이 공룡 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층에 묻혀서 화석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 화석은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홍수 때 묻혀서 이 화석화된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화석은 말이 없기 때문에 해석만 다른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적 증거는 노아 홍수 때 급속한 매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 지구적으로 공룡 화석이 생긴다고 설명하는 게 더 과학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진화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에서 이 세계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안경을 쓸 것인가, 이건 결국 세계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시대의 복음 전파는 지금 진화론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공룡이라든지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도 왜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구원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이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룡과 이 바이러스도 하나의 피조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과학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든지 다른 문학가가 되든 이런 창세기가 그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만드신 그런 원리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각 분야에 어떤 그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이렇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사항은 온콜리틱 바이러스가 이제 기존의 암 치료법과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암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로 현재 기존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라든지 화학 항암제, 그다음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암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이 암의 치료의 그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암이 완전히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암이 다시 재발을 합니다. 재발된 암들은 치료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암이 왜 재발이 되는지 사실 저희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지만 사실 그 다 해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새로운 암 치료법을 연구자들이 굉장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바이러스를 이용한 치료법이 이제 거의 상용화 단계에 왔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이 암 치료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요법들과 병용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고 암 환자들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약제 양을 줄인다든지 방사선 조사 양을 줄인다든지 이런 효과를 통해서 부작용을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놀랍게도 기존의 치료법보다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용, 기존의 요법과 병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이러스 테라피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비로테라피라고 하는데 이 비로테라피가 앞으로는 암 치료에 의해서 어떤 중요한 선두주자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치료를 하고 나서 또 수술도 가능해지고 또 바이러스 치료를 하고 나서 기존의 화학 항암제를 100을 썼으면은 그 양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 조사량도 기존에 100을 썼으면 그것도 10분의 1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낸다든지 더 부작용 효과를 감소시킬 수가 있죠.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바이러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투여를 해도 사람은 잘 몰라요. 화학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빠진다든지 구토가 난다든지 이런 굉장히 심한 어떤 부작용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바이러스 치료 사례를 보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뭐 감기 들었다 하는 정도의 그런 그걸 부작용이라 하는 부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큰 머리가 빠진다든지 어떤 몸에 어떤 구토가 심하게 일어나는 이런 그런 그 기존의 화학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이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유망한 치료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어디서 왔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종류대로 만들으셨고 그 좋은 기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 타락 이후에도 이 바이러스들이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폭스 바이러스라든지 미크리오 바이러스, 베시큘라 스토마타이러스 바이러스 이름들이 좀 어려운데요. 이런 바이러스 이름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그 미절즈 바이러스라든지 헐피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들도 놀라운 것은 태초에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종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스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 유니크한 독특한 생물학적 기능과 리오 바이러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리오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진화론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단순하다고 이제 진화론을 생각하는데 이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독특한 기자를 가지고 있는지 진화론적으로는 사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해답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에 그렇게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다양하고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이러스가 이제 암 환자 치료에 실제로 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임상이 완료 단계에 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케빈 코스터 영화를 보시면은 그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가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마지막에 인상 깊었던 장면은 케빈 코스터가 늑대와 춤을 추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부정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사실은 이 케빈 코스터 영화에 나오듯이 마지막에는 저희들과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생물의 어떤 지금은 제가 바이러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바이러스도 어떤 미생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기능들을 숨겨놓으셨어요. 과학자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부여하신 그 생물학적 기능들을 하나씩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진화가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하진 않아요, 절대. 찰스 다윈이 처음에 미생물을 발견했을 땐 그 당시에는 미생물이 이렇게 복잡할지도 몰랐을 뿐더러 그 진화론에서는 그냥 추측이죠, 그냥. 그렇다고 추측한 것이지 실제 전자인명을 들여다보고 생물학적 기능을 실험과학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진화가 된 증거가 없어요. 이 태초에 만들어졌다는 증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미생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뭐 가정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김치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유산균이 몸에 좋다 그러고 유산균도 뭐 야구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실제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이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체 에너지 개발에 이 미생물이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탄수화물을 가지고 알코올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미생물들이. 그래서 그 이제 알코올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미생물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막화 방지. 이 사막화가 지금 급속도로 전 세계가 진행되는데 이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해법을 미생물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원. 유전자원도 미생물이 이런 자원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 자원재생의 필수적인 건 뭡니까? 또 미생물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보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의 새로운 가치는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된 그 피조세계라는 것을 전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화됐다고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을 미생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그 씨 뿌림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께서 비유를 드시기를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야 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저희 지금 과학적인 연구자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창세기를 가르치지도 않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매스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실은 창조주부터 인식하는 것이 모든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기본이 됩니다. 이런 좋은 땅에 에서 진정한 과학적 결실이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창조과학을 기반으로 한 논문도 이런 창조주를 의식하는 좋은 땅을 통해서 나름대로 좋은 결실을 과학적 결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소개해드린 것이고요. 진화론적인 그런 그 배경에서 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땅이 안 좋기 때문에 나쁜 땅에서 연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연구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관을, 이 창조론을 통한 세계관을 볼 것이냐, 오랜 시간이 걸친 그 진화론적 세계관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하는 약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첨단 과학을 연구를 할 때도 그런 세계관을 좋은 땅을 가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서 연구가 진행이 돼야지 과학적 결실, 60배, 100배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earthly thing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은 이제 heavenly thin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일을 별개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학도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거죠. 과학적 질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earthly things, 과학에 관해서는 이것은 성경하고 달라. 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야.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거는 과학적 직접적인 내용이 없지만 그 큰 그림, 빅픽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큰 그림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과학적 내용은 그 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연구를 하고 발견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고 하는 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태초에 6일 동안 생명체는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를, 하늘의 별, 은하계를 만드시고 4일째죠. 그 다음에 인간은 마지막 6일째 만드셨어요.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전해된 게 아니에요. 원숭이는 다른 종류로 하나님께서 다른 종류로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뭡니까? earthly thing이죠. 이 earthly thing을 이거 성경책에 나온 것은 과학적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땅의 일을 내가 말했기 때문에 믿으라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의 그 기록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earthly things, 과학적 세계를 볼 때 제일 먼저 참고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파운데이션, 그 기초가 모두 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이러스가 왜 병을 일으키냐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창세기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켰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점을 보고 이제 바라보고 연구를 해야지
그런 창조과학적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한복음 3장 12에서는 그런 과학을 예외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안경을 쓸 것이냐. 여러분들은 이 세계관에 대해서 고민들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라든지 과학적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일반 학계에서는 뭐 어떤 안경을 쓰고 있냐면 진화론적 안경이에요. 이 세상은 다 진화되었다. 오랜 전에 빅뱅을 통해서 수십억 년을 수백억 년 시간의 우연과 그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지금 뭐 사람으로 진화되고 우주가 진화되고 은하계도 만들어지고 이런 진화론적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은 그렇게 이 세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언급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그래서 이런 그 창조론적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안경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뭐 고생물학자가 됐다고 예를 들면 고생물학자가 돼서 화석을 연구를 하는데 공룡 화석을 봤단 말이에요. 지층을 보니까 공룡 화석이 나오더라. 여기 그림에도 이제 공룡 화석이 하나 예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진화론적 안경을 쓰고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백악기에 공룡이 이제 살았었는데 우연히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태적을 이루고 그 화석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창조론적 세계관을 보면은 이 화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의 홍수 때 갑작스럽게 매몰되어서 대격변이죠. 태적이 되어서 화석화되었다. 그런데 이 화석은 뭡니까? 말이 없잖아요. 화석은 내가 이게 수백만 년 전의 화석이라고 이렇게 꼬리표 달고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과학적 증거를 해석하는데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해석을 사실은 그 세계관에 어떤 달려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실제로 과학적 증거를 둘 다 비교를 해보면 창조론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 실제로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워오고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인식되었던 그런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을 이제부터 바꾸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쉽게 안 바꿔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세뇌를 어릴 때부터 교육기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 인식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그 안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일반 논문에까지 이런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적 가설을 가지고 실험과학에서 연구를 하고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어떤 안경을 쓸 것이냐, 이 창세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다윈주의라고 하는 그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안경을 바꾸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창세기를 자꾸 읽어보시면 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고 내가 지금 오늘 지구과학 시간에 뭐 별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럼 창세기를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은 뭡니까? 하나님은 4일째 만드셨어요. 태초 4일째.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그럼 그 문구를 묵상을 하고 그 앞 뒤에 있는 3일째는 뭘 만드셨지? 5일째는 뭘 만드셨지? 이런 거 비교를 하면서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성경 전체에 그런 창조 사역에 대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연결시키면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약 6,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는지에 대한 그 실질적인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현재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생명의 기원의 그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진화하고 유기물이 이제 그 단세포 생물이 되고 단세포 생물이 복잡한 생물로 점진적으로 진화했다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RNA가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암 치료에 대한 연구라든지 임상 결과, 이 RNA 바이러스예요. 그 이름은 리오 바이러스라는 건데 이 바이러스들이 뭡니까?
진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300억 개나 되는 이런 바이러스들은 이제 환자에 투여를 하고 그 300억 개체의 바이러스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정식을 시켜야 돼요. 그런 정식을 세포주를 통해서 정식을 하는데 저 놀랍게도 이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로 바뀌질 않아요. 제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왜 RNA 바이러스가 변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 실험적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현존하는 RNA 바이러스는요, 창조의 증거물이에요. 그 바이러스가 사실은 진화가 됐으면은 RNA 바이러스가 사실은 없어야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RNA 바이러스가 암 치료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암 치료제 약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약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신다면 이 RNA 바이러스가 진화가 안 됐구나. 하나님께서 원래 좋은 기능을 RNA 바이러스에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를 돌아가셔야 되죠. 창조 관점에서 바이러스는 어떻게 했어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식물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 식물 바이러스는 이때 각기 종류대로 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5일째 하늘과 그 수중에 있는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과 수중에 사는 생명체의 종류대로 바이러스도 그때 만들어진 걸로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에 바이러스는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리글 동안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6일째는 뭐예요? 육상 동물들이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이때도 종류대로 육상 동물에 사는 바이러스들이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현재 뭐예요? RNA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 종류 내 하늘의 별만큼 많은 종류의 사실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어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학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과학 시대의 복음 전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그다음에 공룡도 뭡니까? 이 창조의 증거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공룡 강의를 다른 강사님들 통해서 소개를 받을 것인데 이런 공룡, 이 덩치 큰 공룡,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 피조물들의 세계는요 바로 복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일도 믿으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땅의 일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의 일을 또한 바로 연결돼서 더욱더 그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전파에도 성경을 보시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지금 과학 시대에는 이러한 그 과학의 기능을 이 공룡이라든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바이러스가 현재 진화론적으로만 해석되고 소개되고 세뇌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창조과학자들은 이 공룡과 이 바이러스를 사실 이 생명체 전체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공룡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창조과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을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학교에서 생물을 공부하실 때 창세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참고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은 내가 공룡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면 창세기야 그다음에 공룡에 관한 얘기가 욥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참고서가 돼야 됩니다. 성경이. 그리고 이제 물론 학교에서는 이제 그 진화론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 얘기는 전혀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창조론적 세계관으로 안경을 보시고서 공부하셔야죠. 뭐 선생님하고 이제 디스커션 해도 좋고, 뭐 토론을 하려도 좋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이제부터는 뭡니까? 창조론적 세계관, 창조론적 안경을 끼고 과학 시간과 지구과학 시간이든 생물 시간이든 우주를 보든 모든 과학을 창조론적인 안경을 가지고
그게 뭡니까? 좋은 땅을 가지는 거죠. 이 좋은 땅을 가지고서 100배, 60배, 100배의 어떤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린 것이고, 오늘 그 창조과학적 이 강의는 이런 그 세계관에 대한 여러분의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